오늘은 뇌전증 치료 중에 이러한 약물 치료에 대해 알아보고 향후 다른 치료에 대한 영상도 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재영 의사생활의 신경과 전문의 손재영입니다. 얼마 전 남자 고등학생이 경련 발작으로 병원에 내원하였습니다. 환자분과 환자분의 부모님과 함께 면담을 해보니 대략 3년 전에 처음으로 경련 발작이 발생하였고 그 당시에 타 병원에서 뇌파 검사, 뇌 MRI를 시행하였습니다. 3년 전 검사한 뇌파 검사상에서 뇌전증 모양의 뇌파가 관찰되었고 이후에도 몇 달 간격으로 증상이 재발하여 이에 대해 약물 치료를 강력하게 권유받은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환자분 부모님의 거부로 약물 치료를 시행하지 않고 3년을 지냈고 이 기간 동안에도 간헐적으로 경련 발작이 나타났습니다. 다행히도 이 환자분의 경우 경련이 수면 중 주로 발생하여 경련으로 인해 다치는 일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저희 병원에서 검사한 뇌파 검사상에서도 뇌전증 모양의 비정상적인 뇌파가 보였고 임상 양상과 검사 결과를 토대로 항경련제 복용이 필요한 상태였습니다. 면담 시 이에 대해 설명하니 환자분의 부모님은 처음에는 이를 완강히 반대하셨지만 계속적인 설득 끝에 약물 치료를 겨우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일반 환자분들 중에서도 그런 분들이 계시긴 하지만 특히 이 정례와 같이 환자분이 소아나 학생인 경우 뇌전증의 치료를 거부하시는 부모님들이 간혹 계신데 왜 치료를 안 하려고 하시는지 이유를 여쭤보면 뇌전증 약물은 한번 복용하면 평생 먹어야 한다. 혹은 약을 복용하면 머리가 나빠진다. 뇌전증 약물은 부작용이 많다. 이런 말씀을 주로 하십니다. 오늘은 이런 환자분을 위해 뇌전증의 치료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러한 신경과 질환에 대해 관심이 많은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뇌전증의 치료에는 약물 치료, 수술, 식이치료, 신경자극술 등이 있는데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하고 우선적인 치료는 약물 치료입니다. 오늘은 뇌전증 치료 중에 이러한 약물 치료에 대해 알아보고 향후 다른 치료에 대한 영상도 제작하겠습니다. 혹시라도 뇌전증이 어떤 질병인지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 우측 상단에 뇌전증에 관해 앞서 올린 영상을 링크 걸어 두었으니 해당 영상을 통해 확인하시길 권해드립니다. 뇌전증을 가진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신 내용은 어떤 경우에 약물 치료를 할까입니다. 경련 발작이 발생했다고 모든 경우에 약물 치료를 시행하는 것은 아닙니다. 특별한 유발 요인이 없이 한 차례 경련 발작이 나타나고 이후 평생 동안 더 이상의 경련 발작이 나타나지 않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런 경우라면 당연히 뇌전증 약물인 항경련제를 복용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항경련제의 약물 치료는 경련 발작이 한 번 발생하고 이후 또 재발할 가능성이 높은 환자분 혹은 2번 이상 경련 발작이 발생하는 분에게 시행할 겁니다. 물론 약물 치료 전에 경련 발작의 원인 및 유발 요인이 있으면 이를 먼저 조절해야 합니다. 대사성 질환 및 약물의 중독이 있으면 이를 조절하고 과도한 음주나 수면의 부족, 과도한 육체적인 피로를 피하는 것 또한 중요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서 경련 발작이 발생하고 또 재발할까요? 연구에 의하면 약 10%의 사람에서 평생 동안 한 차례 이상의 발작이 나타납니다. 이 중 일부에서는 다시 발작이 반복되어 나타나고 또한 한 번 발작이 발생하고 이후로는 발작이 전혀 생기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한 번 경련 발작이 발생하고 1년 이내 다시 재발할 확률은 41%이며 2년간 재발할 확률은 51%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뇌전증을 치료할 때 이렇게 경련 발작이 한 번 발생하고 재발의 가능성이 적은 환자분들은 굳이 약물을 복용하지 않고 증상을 발생할 수 있는 원인이 있다면 제거하고 유발 요인을 잘 관리하면 됩니다. 하지만 증상이 한 번 발생하고 이후 다시 재발할 가능성이 높은 환자분들은 각각의 경우에 따라 약물 복용을 하는 것이 이득이 되는지 혹은 그냥 약물 복용 없이 경과만 관찰하는 게 더욱 이득인지를 판단하여 약물 복용을 결정하게 됩니다. 물론 앞에서 말씀드린 환자분처럼 특별한 유발 요인 없이 2차례 이상의 경련 발작이 발생하면 대부분의 경우에 약물 복용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한번 경련 발작이 발생했는데 이후 다시 재발할 가능성이 높은지는 어떻게 판단할 수 있을까요? 이러한 판단을 하기 위해 병원에서는 이와 관련된 검사를 시행하며 이 중에 가장 중요한 검사는 뇌파 검사입니다. 경련 발작은
뇌 세포의 전기적인 과도한 흥분 때문에 나타납니다. 뇌파 검사를 시행하여 뇌 세포의 전기적인 에너지가 안정적인지 혹은 내전증 모양의 뇌파가 보이는지를 확인합니다. 이런 경우 뇌파 검사에서 정상적인 모양이 아닌 내전증을 일으킬 수 있는 이상 뇌파가 보인다면 당연히 향후 또 증상이 재발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이에 대한 연구 데이터를 보면 한 번 경련 발작이 생겨 뇌파 검사를 했는데 뇌파에서 뚜렷한 내전증 모양의 뇌파가 관찰된 경우에 재발률이 83%로 높았고 뇌파를 시간 간격을 두고 2번을 검사했는데 모두 정상인 경우에는 25%에서만 재발하였습니다. 이 외에도 환자에게서 신경화증 이상이 있는 경우, 뇌 MRI에서 뚜렷한 이상 소견이 있는 경우, 과거에 뇌염 혹은 뇌졸중 등의 병력이 있는 경우, 처음 발작의 지속 시간이 30분 이상인 경우, 이런 경우에 경련 발작이 다시 재발할 위험성이 높아집니다. 아직까지 첫 번째 경련 발작 이후에 약물 치료에 대한 절대적인 원칙은 없는 상태로 진료를 하다 보면 약물 치료가 필요한지 아닌지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게 됩니다. 이런 경우에 환자의 병력, 신경화적 진찰 소견, 뇌파 검사, 뇌 MRI 검사 등을 토대로 이러한 경련 발작의 재발 위험성을 고려합니다. 이러한 결과 항경련제를 복용하는 것이 더욱 이득이 많다고 판단되면 이에 대한 치료를 시작하게 되고 좀 더 경과를 보는 것이 낫다고 판단되면 환자분에게 향후 유의사항과 응급시 대처 등에 대해 설명을 하고 약물 치료 없이 경과를 보게 됩니다. 그럼 경련 발작을 조절하는 항경련제는 어떤 약제일까요? 1857년 브로마칼륨에서 내전증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는 것이 우연히 발견되었습니다. 당시 이 약제는 심한 졸음과 체면 등의 부작용이 있었습니다. 1938년에 이러한 졸음을 일으키지 않는 항경련제인 펜토인이 나왔고 이 약제는 아직까지도 필요한 경우에 선택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후 계속적으로 항경련제는 개발되고 있고 현재는 2세대 약물뿐만 아니라 3세대 약물까지 나왔습니다. 이렇게 새롭게 나온 항경련제가 이전 약제에 비해 월등히 효과가 좋은 건 아니지만 과거에 비해 항경련제의 부작용은 현저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현재 주로 사용하는 항경련제는 환자분께서 걱정하시는 기억력이나 인지 능력에는 거의 영향을 주지 않으며 오히려 특정 약물들을 복용하는 경우에 더욱 인지 능력이 좋아진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이외에도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은 있지만 이러한 것들은 대부분 내전증이 아닌 질환을 치료하는 다른 약물들과 비슷한 정도이며 약제를 사용하면서 확인하고 모니터링 할 수 있으니 부작용이 무서워 항경련제를 사용하지 않을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약물 복용이 필요한데 하지 않는 경우에 반복적인 경련 발작이 발생하거나 혹은 30분 이상의 심한 발작이 나타나면 이로 인해 뇌세포의 손상이 나타날 수 있으며 또한 이러한 경련 발작으로 인한 외상의 위험성 혹은 환자분의 심리적인 트라우마 등의 위험성이 더욱 높습니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이러한 항경련제는 내전증의 근본 원인을 치료해주는 건 아닙니다. 내전증이 발생하는 원인이 과도하게 흥분되는 뇌세포인데 항경련제는 이런 흥분된 뇌세포가 경련 발생까지 이어지지 않도록 조절하는 역할을 합니다. 즉, 경련 발작이 발생할 수 있는 역치를 올려주어 경련이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뇌의 저항력을 높여서 질병을 치료하게 됩니다. 사실 내전증이라는 병은 원인이 아주 다양해서 이러한 근본 원인을 제거해주는 약이 나오는 것은 아주 힘들 것 같다는 생각도 합니다. 환자분께 현재 상황을 고려할 때 항경련제 약물 치료가 필요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 환자분께서 꼭 물어보시는 게 있습니다. 항경련제를 복용하면 완치될 수 있나요? 입니다. 내전증 환자분 100명 중 80명은 항경련제 복용으로 완전히 경련 발작이 발생하지 않고 잘 조절됩니다. 이렇게 잘 조절된 80명이 몇 년간 약물을 복용하면서 전혀 증상도 재발하지 않아 약물 복용을 중단하는 경우는 80명 중 30에서 40명 정도입니다. 이 경우 치료 이후 더 이상 약을 드시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경련 발작이 잘 조절되는 80명 중 나머지 40에서 50명은 약을 중단하지 못하고 계속 복용이 필요하게 되며 특히 성인에서 발생한 내전증인 경우에 이런 경우가 더욱더 많습니다. 약물을 복용하면서 조절이 잘 된다면 일상생활이나 직장생활 등에 전혀 지장이 없지만 100명 중 20명은 여러가지 항경련제를 최고 용량으로 복용해도 경련 발작이 계속 발생하게 되는 난치성 내전증이 됩니다. 이 경우에는 약물 치료와 더불어 내전증 수술, 신경자극술 혹은 식이치료 등을 시행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꼭 기억하셨으면 하는 것은
대부분의 뇌전증은 약물 치료로 잘 조절된다는 점입니다. 뇌전증 치료 중 가장 중요한 항경련제 복용에 대해 더 이야기해드릴 내용이 너무 많은데 이야기를 하다 보니 너무 영상이 길어져서 오늘은 이것으로 마무리하고 이후 후속 영상을 좀 더 제작해야 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처음에 말씀드린 정례 고등학생 환자분은 현재 1년 정도의 기간 동안 약물 복용 중이며 경련 발작은 더 이상 나타나지 않고 잘 조절되고 있습니다. 이렇듯 꼭 치료가 필요한 뇌전증 환자분의 경우 치료를 미루지 마시고 적시에 적절한 치료를 꼭 받으시기를 추천드리며 오늘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